오전에 우리 주로 이제 발표를 쭉 하셨고 거기에 대한 논찬과 토론의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동대 변호사님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하셨고요.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우리 김샛별 교수님, 그다음 바트델게 우리 한국대 몽골학 교수님, 우리 강희연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베르나르 스네갈 우리 서명원 신부님, 우리 왼쪽으로는 우리 이사장님 우리 조은경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정종수 우리 장례문화연구원장님 되십니다. 그다음 우리 이훈상 교수님, 동아대 사학과 교수님 되시고, 그다음에 최재명 영남대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최경호, 우리 박물관 우리 강사 계시고, 교수님 성함이 박규호. 오늘 순서를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 발표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종합 토론에 보면 이미 유인물로 준비해서 내신 분들 순서로 한 5분 정도 준비해 오신 내용들로 요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요약하시는 내용 속에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또 발표하신 분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순서에 요 유인물에는 없지만은 또 우리 계신 분들 한 말씀씩 또 해주시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또 말씀하실 거 나중에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 내용 중에 우리 제일 먼저 우리 81쪽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죽는 것도 또 힘들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또 어느 면에는 요즘 잘 죽어야 되는 이 웰다잉의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 죽음이라는 건 엄숙하고 경건하고 또 무서워가지고 잘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얼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우리가 상여라는 우리 또 매개를 가지고 정말 죽음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우리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벌써 6회에 오늘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또 이 세리머니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또 우리들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오전에 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논찬을 우리 동아대의 이훈상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토론문을 대단히 길어서 5분 내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왔었을 때는 어떤 특정한 분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 하는 게 되나서, 그럴 줄 알았더라면 조금 부담을 줄일 것을 지금 이렇게 여러 분들에 대한 것을 썼습니다. 먼저 그냥 그래도
어떤 부분들은 질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함께 좀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린 얘기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 강연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느 기관에서 일기 고문원들 대다수 고문원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대단히 많은 것들이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들에 들어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됐는지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오늘 강연 선생님의 얘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강연 선생님의 민족지 작업 덕분에 만주의 상여라고 하는 것이 기억과 역사를 갖고 새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상여박물관에 있는 그 상여 하나하나도 이러한 이야기를 갖고 민족지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아마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연 선생님의 만주 상여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보고문이 아닌 상여의 생명을 부여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물은 유물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는 풍부한 그 이야기와 민족지 작업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연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귀가 번쩍 뜨였는데요. 그거는 밀양과 합천에서 집단으로 바로 이주한 만주 마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여가. 그런데 이 합천과 관련되는 제가 몇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합천은 합천 지금은 예전에는 초계였는데 합천에 있는 그 초계 마을은 초계에 있는 독곡면 율질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에서 흔히 탈춤의 비조가 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송석화 선생님께서 일부러 이 지역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흔적을 갖다가 좀 보려고. 그런데 이것이 그 경남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탈춤들이 다 비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제가 조금 그 의미 있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게 원래 홍수 때문에 이 마을은 들어설 수 없는 것인데 낙동강가의 상업적인 이익이 워낙 컸기 때문에 마을이 들어섰고 홍수의 피해를 많이 입게 됐고 그것 때문에 어떤 그 초계 마을의 항리가 나서가지고 큰 둔덕을 쌓았고 그것 때문에 무수히 많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또 중수하는 과정에서 중수해 가는 과정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유의를 갖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중수했고 그 이후에 목숨을 갖다가 많이 살렸는데 1934년도에 뿐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그 불망비를 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유의와 그 미덕과 이 미학 사이의 선순환 과정을 갖다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돈 모으기 위해서는 특히 그 상당한 그 유의에 뛰어났어야만 될 것이고 바로 이런 점들이 중요한 배경이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합천마을 분들이 마을했고 바로 여기에 농막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용에는 남사당편을 갖다 초빙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아마 관심이 있었고 그랬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길게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그와 관련되는 얘기를 길게 썼는데 아마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할 만한 그런 내용이고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놀랍게도 그걸 또 다 발표문 쓴 다음에 주위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이 독곡면은 역사의 단절이 너무나 심한 말이 되어버렸는데 그 인접에 있는 적중면의 농악과 바로 똑같은 특성을 갖다 거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주에서 온 상여가 갖고 있는 이 풍부한 내용들을 도대체 그냥 매우 놀랍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만주 이주와 관련된 마을분들의 기억을 채록해가지고 역사로 재현한 두 분의 발표의 내용에서 조금 연구자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분야를 제대로 연구한 건 아니지만 종종 이 구술자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변조되고 이에 따라 역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체록자는 늘 긴장을 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구술사 연구의 어려움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한다면은 종종 얘기의 기본적인 거는 강제 이주가 강조되고 고생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개인의 주관적인 감성이라든가 기억과 같은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부분들은 그럴 경우에는 늘 어떤 피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만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에서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종종 이러한 그 이주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의 선택이고 일종의 잘 살기 위한 어떤 결단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봐야 되겠다. 말하자면은 강제 이주라든가 일본의 강제성을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말하자면 바보와 같은 식으로 오히려 그것이 반대 얘기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썼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종종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역할들을 갖다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저희 역할들을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마 이 만주 이주와 관련돼서도 큰 배경이 있을 것이고 직접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길게 써놓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좀 생각을 해가면서 만주에 대한 얘기들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분 훨씬 지났죠. 아까 몽골 묘지하고 관련되는 얘기는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어떤 제가 그 얘기는 몽고하니 이 제주도 제가 어떤 질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제 제자가 제주도는 사실은 제주도의 역사를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지금 여기와 같은 저희들이 고문서라든가 그 지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고문서들이 발굴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놀라운 것 하나는 제도가 흔히 여성들의 지위라든가 친족 체제가 육지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되지만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들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료 때문에. 그런데 저희 제자가 찾아냈던 상당량의 방대한 고문서 가운데 흥미로운 거에 하나는 이 초알일 별급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현상인데 이것이 문서마다 상속에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부가 처음으로 신랑 집으로 인사를 결혼해가지고 왔었을 때 신랑 집안에서 각자들이 이 신부에게 토지를 갖다가 줍니다. 별급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여성이 처분권, 소유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그 땅은 다시 며느리가 들어올 때 그 땅을 주는데 이게 제도에는 지금 변해가지고 이런 관습은 없지만 이 고문서상으로는 이게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그 관습이 바로 몽골 쪽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도가 몽골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잘 아시지만 그 원나라가 망한 다음에 많은 몽골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했고 제도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육지 쪽의 경우에는 몽골의 지배가 한국의 사회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이쪽에 있는 몽골 계통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면서 이 몽골의 관행들이 정착하지 않았는가. 특히 중요한 것은 임진왜란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들이 몽골의 그 일종의 유산들이 계속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얘기 하나는 제도는 보기 드물 위해 이 몽골 분들이 한국의 관행을 따라서 본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대원이라든가 이런 본관을 씁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서화가 그 오원 장승업이 바로 대원 본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본관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의 이 중인 가문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마 저 오원 장승업이 외톨이가 됐을 때 아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정말 제주도의 묘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질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일 것 같아서 이 제주도 묘제가 몽골의 유래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더 주시면 최공태 선생님
변호사님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까요? 오늘 이 섹션이 박 교수님에 대한 대해서 예, 저는 안도현 장영항 새마을을 1999년부터 다녔습니다. 근데 우연히 들렸다가 너무 마을이 끌려가지고 지속적으로 최근까지 다녔습니다. 약 한 20여 차례 갔습니다. 그러니까 친분이 쌓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1999년과 2000년에 걸쳐서 마을 분들 대부분을 면담을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해서 쓴 글입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그때 어른들의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밀양박 씨의 어떤 집안은 그 가천, 뭐 흔히들 족보라고 그러죠. 족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문화혁명 때 불안 태우려고 땅속 깊이 묻었답니다. 근데 어디에 묻었는지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줬대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냥 땅속에 묻은 채로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렇게 사라진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떠나올 때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그 당시 어린 나이에 따라와서 생존을 했던 분들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거창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합천분 중에서는 거창분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저희들은 흔히들 밀양박 씨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밀선박 씨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밀양박 씨 중에 밀선 대군의 그 집안은 밀선박 씨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전공이 사진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 영남대학교 계시던 박연수 선생님하고 인정이 되어가지고 문화인류학에 관한 공부를 조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인류학자가 현지 조사를 하면 최소한 1년을 거주하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연구년을 제가 2년을 중국에 갔었는데 물론 한 마을에 있은 건 아니고 아까워서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충분한 준비를 조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 다음 우리 정종수 원장님, 우리 바트벨게 교수님에 대한 논문에 대한 논참과 몽골의 노라 교수님에 대한 몽골공원에 대한 숨쉬는 유물의 중간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라 교수님의 원고를 받고 그걸 좀 꼼꼼하게 읽어봤을 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정말로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많은 자료를 보시고 특히 이제 선사 시대부터 근현대까지를 이제 정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보면서 때로는 너무 우리 것과 너무 비슷하고 때로는 또 다른 것 같으면서 그런 것이 있어서 참 흥미로웠는데 우선 비슷한 게 뭐냐면은 그 선사시대 보면은 시신 밑에다 붉은 염료를 깔아준다고 그랬어요. 그걸 깔아주면은 사후세계에 그런 사후세계에 가서 뭐 잘 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는 이제 시석시대에 보면은 이제 붉은 흙을 깔아준 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습이 그 명정이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고각하신 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잡기와 부정을 막아준다는 의미를 저승에서 또는 묘지는 이제 죽은 자의 집이니까 어떤 부정이 없어야 된다 해서 일맥상통으로 봤고요. 또 하나는 두양 문제인데 우리는 보통 북쪽으로 돕니다. 시의 머리를
그래서 몽골은 약간의 그 시대가 다른데 뭐 동북 쪽에 든다든지 하는 것은 그 북쪽이 죽은 자를 관장하는 신, 칠성이죠. 그래서 관 속에다 칠성판을 깔아주는 것도 그런 의미 있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죽은 자를 관장하는 신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잡기와 부정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도 또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아는 상식인데 우리는 사계를 메고 이렇게 이제 가서 장지에 갔는데 거기는 달구지를 그리고 또는 이제 낙타에다 싣고 가다가 낙타가 오줌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시신이 떨어진 곳이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시신을 묻었다고 해요. 또 하나는 그 가족이 그러니까 매장지를 일체 가족한테 알리지를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그 혼이 다시 따라와서 저승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최근에도 있었는지 하나 이제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몽골에는 약 30여 개의 민족이 있답니다. 그 중에 이제 부리아트가 있는데 이 부리아트들의 그 장법에 보면은 책에 92쪽이 나옵니다. 92쪽에 보면은 그 나무를 기둥을 4개 세우고 거기다 관을 올렸는데 그 밑에 사진은 뭐냐면 무라야마 지준이 일제 강점기 쓴 조선의 풍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무에 시신을 매달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축을 같은 형태 그리고 제가 90년도에 이제 찍은 이제 전남 청산도에 있는 초원입니다. 근데 이 초원은 3년 뒤에 뼈만 죽여서 같이 2차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몽고에서도 이것을 다시 묻는다든지 또 화장한다는 그런 이번에 발표가 나와서 그래서 과연 이러한 부리아트 민족에서 근래에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게 하나의 질문이 되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우리도 이제 장지에 가서 돌아올 때는 다른 길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혼이 따라올까봐. 그래서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제 다른 데로 오는데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도 뭐 올 때는 뭐 왼쪽 길로 온다든지 이러한 풍습이 그렇게 현대적으로 이제 상점회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러한 것들이 흔적이 남아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몽골에서 그 장사날 2살짜리 낙타나 말이 걷는 소리에 실제로 아침이가 떠오르기 전에 길을 떠나다가 낙타 말이 처음 오줌 놓은 데가 좋은 데라고 했던 건 그냥 그 지역별 특성이 또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이걸 더 전체적인 거라고 하기에는 좀 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이 뭐 이거 하품하거나 아니면 말이 이렇게 오줌 눕거나 이런 걸 되게 좋은 진저로 보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가다가 그 오줌 누운 자리가 면단 자리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이 이거 그 반복하는 지방이면 말 누운 자리가 좋은 거고 남호비 쪽은 낙타를 중심으로 키우기 때문에 낙타가 오줌 놓은 자리가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자리가 바로 그 매장 자리가 되는 것 그런 분석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전 몽골 쪽 보편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그걸 그렇게 실시하는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좀 유목 문화의 특성상 땅을 이렇게 좀 손드는 건 그건 좀 이렇게 금기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묘자리 같은 거는 이걸 선택할 때는 그
후기에 와서 남아승에 그 가르쳐준 데는 묘자리를 잡았는데 그 처음 땅에 이렇게 발 때는 그 돼지 송곳니로 땅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돼지 송곳니는 돼지는 먼저 이거 땅을 파면서 그 식물 뿌리 이런 것들을 파먹고 그러면서 또 땅의 주인, 땅의 신 뭐 이런 거 그 허가를 받는 그런 의식 같은 거 그런 거로 관련되는 것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건 사람이 손든 것이 아니라 돼지가 이걸 흔든 거다 이런 식으로 그걸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무덤 자리를 위치를 알려주지 않다는 건 그 불교적인 그 관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혼이 빨리 떠나줘야 그 균일을 할 수 있고 빨리 더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묘자리는 찾아가지 않고 왜냐하면 찾아가기만 하면 혼이 또 이승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후손들 남겨놓은 후손들을 떠나기 싫은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그래서 한국처럼 제사 문화 이런 건 지금 중세 이후로 그 남고비 지역 그 몽골 남부 지역에서만 그 내몽골 지금으로 보면 내몽골 지역에서 그 제사 풍습은 있는데 내몽골 지역 이쪽 우리가 그 북쪽 지역에서는 제사 문화가 아예 이거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묘자리는 가급적이면 안 가게. 그래서 지금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도 그 후손들한테는 대충 저쪽 산 그 기슭에 묻었다라고만 알려주지 정확한 그 위치는 알려주지 않은 건 좀 거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하나는 분장. 그 분장은 그 보리아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나흐 쪽이라고 몽골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숲 살림을 그 시베리아 딱 남쪽 그 지역에서 사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아 쪽이랑 이 나흐 쪽은 대체로 그 샤머니즘적인 관습이 되게 짙게 남아있는 그런 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샤만들도 많이 그 20세기까지 많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되게 이 불교 이전의 전통을 되게 많이 간직해 하고 있는 것으로 사례됐는데 이런 문화가 언제까지 있었냐 언제까지 했냐 이런 건 이 사회주 이전 시대까지는 이런 모습이 행해지다가 사회주가 들어서면서 이 종교라는 건 아편이다 라면서 전통 그 문화를 좀 이렇게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산실돼서 사라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조사는 50년대, 60년대까지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이런 현상들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냥 그 유적 자료만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적 자료 이런 건 70년대, 80년대 자료에서만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다음에는 우리 최봉태 변호사님 죽음을 넘어선 안중근 의사의 삶에 대한 논찬 우리 영남대학교 최재목 교수님 논찬해 주시고 또 필요한 질문 주시겠습니다. 폰을 맡은 최재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오전부터 강의 논문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황영래 소장님 또 조홍경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큰 비전을 하나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흔히 이야기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산자들이 죽음을 기억하는 연서, 또 준비하는 연서, 또 정신 차리게 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으면서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살아있는 동안 즐겨라는 유한한 내에서의 그 의미 확인, 뭐 그런 저런 것을 보관하는 게 죽음학이라고 하는, 뭐 사생학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상류의 문제를 크게 보면은 총체적으로는 죽음학과 연결되는 것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특히 요번에 최동태 변호사님께서, 최동태 변호사님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저는 제가 영남대학 독도연구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독도 문제도 아주 깊은 관계 해결을 위해서 관계를 해주시고 활동을 해주시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문제도 발벗고 나서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안종훈 의사 순국 110주년 되는 해에 또 그 의미에 대해서도 아주 충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안중근 의사께 남기신 평화라는 기조, 그 의제를 어떻게 현재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대단히 수립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제에 보관된 노무자들의 돈이라든지 또 피해 보상 돈들을 그냥 개인이 분배하는 방법도 일부는 충분히 분배하지만은 앞으로의 청소년 교육을 전진시키고,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씨앗을, 안중근을 위해서 남기신 그 평화라는 씨앗을 키워가면 좋겠다는 그 뜻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안중근 평화재단이라든지 평화상을 제정하면 좋겠다. 그것도 또 정말 동의하고 싶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일 간에는 상처가 깊습니다. 또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대로 한이 많고, 또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들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피해 의식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재 역사 속에서 재현이 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피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해소해 갈 것인가. 그래서 최동태 변호사님께서 현재 한일 갈등은 봄이 오기 전에 꽃샘추위로 보시고 계십니다. 뭐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변호사님께 생각하시기에 과연 봄은 올 건지, 온다면 대략 언제쯤 올 건지, 이것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문거름하시기 때문에 짧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최재복 교수님께서 이게 좀 핵심만 딱 이렇게 시간을 봐가지고 아마 딴소리하지 말고 딱 한만 딱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한일 간에는 지금 저는 한일 관계를 볼 때 우리 한국과 일본만 봐서는 안 되고 북쪽도 봐야 됩니다. 북한하고 일본 관계도, 저는 지금 한국과 일본은 120년 전쟁, 120년 동안 적대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전쟁 안 하는 것이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명성하고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하실 때 첫째 명분이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척살할 때 첫째 명분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이래 나오거든요. 명성황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일본이 뭐 어제 사죄한 적 있습니까? 명성황후를 사죄한 칼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 큐슈의 후쿠오카에 가면은 쿠시다 진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명성황후를 살해한 히젠도라고 하는 칼을 갖다가 이게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일본말로 마츠라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이 흉기입니다. 남의 나라가 이 국모를 살해한 칼을 갖다가 일본에서 신사에 자랑스럽게 이게 지금 모시고 있는 판에, 그 지금 일본하고 지금 한국하고는 65년도 한일협 좀 어설프게 맺어졌지만, 북한하고 지금 일본하고 무슨 지금 전쟁 상황이 끝난 게 어디 있습니까? 1895년도 명성황후가 죽고 난 뒤에 일본하고 북한하고 사이에서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는 120년 전쟁하고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일본하고 사이에서 120년 이상의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판에 봄이라고 하는데, 오는 데는 제가 봐서는
한 1%만 걸려도 1% 같으면 돼도 한 1년 10% 같으면 12년이고 1% 같으면 1년 2개월인데 그 정도는 걸리겠죠. 그리고 지금 이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해 가지고 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지금 뭐 사이좋게 지나갔지만 헌내를 보면은요, 그 동학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형태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일본에 갔으면 헤이트 스피치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일본에 있는 제도표들 대해 가지고 지금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일본 사람들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일본이 그만큼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옆에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딴 데 이사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사도 갈 수는 없고, 근데 이런 일본을 상대로 해가 우리가 지금 독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지금 한데, 저는 신체적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나라를 연구소가 이 지금 발굴을 하시는데 뭐 일본 관련돼 가지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뭐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일제 피해자 문제고 그렇고 해결하는 건 뭐냐? 신체적인 정세를 잘 살피고 일본 사람들 마음을 얻어야 돼요. 일본에도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한 줌도 안 되는 전범 세력들 때문에 지금 이게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일본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독도 한국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일본 사회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이게 지금 한일 관계를 좋게 해야 되지. 정말 주인들을 보지 않고 함준도 안 되는 뭐 아베루의 전범 세력들 후손들 이런 사람들 상대로 하니까 지금 짜증이 나는데, 일본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상대로가 신체적인 방법으로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도와줘야 됩니다. 한국은 시민이지만 일본은 신민입니다. 신민. 지금 그 사람들이 아베 같은 사람 같은 우리나라 같은 감옥에 몇 번 처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 촛불 혁명 안 하잖아요. 나쁘도 뭐 줄줄 따라다니잖아요. 동경대학 학생들이 제일 지지하는 정당이 자민당이잖아요. 그런 사회가 뭘 바뀝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을 볼 때 안약이 봐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은 명백하게 우리가 지금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고요. 국내에도 이 지금 일본의 거부하고 한국 거부는 상생합니다. 상도입니다. 국내의 거부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데, 봄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1년 2개월 후에 나온다. 그런 생각 드시고, 열심히 안 하면 한 10년은 안 걸리겠습니까? 그 10년 안에 우리가 통일하고, 근데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진짜 차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왜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까? 분단되면 딱 하나거든요. 일본이 우리가 식민지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일본이 우리가 식민지 안 당했으면 외국 외세가 왜 들어옵니까? 남쪽에 미군이 왜 들어오면 북쪽에 왜 소비에트 왜 들어옵니까? 일본군 무장 해제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일제의 가장 지금 상처가 지금도 지속이 있는 판에 가장 이 어떤 의미에서 속죄를 하려면 남북 통일이 기회를 해줘야지 일본이 제일 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종근 의사가 생각하시기에는 불구대천지의 원수가 지금 일본이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만 일본의 주인이 누군지를 잘 보고 일본의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도록, 일본의 법치주의가 성숙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내가 일본에 서려는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우리 최 변호사님, 우리 양면을 잘 짚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아주 해결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로 우리 최경호 교수님. 박규환 교수님. 제가 최 변호사님께 또 질문 드리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발제문들을 통해서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만 질문은 93쪽부터 3페이지 있는 질문은 전부 최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질문을 읽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답변 일일이 하시려면 시간이 간단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감 한마디와 질문 하나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6회 이제 국제 학술 대회가 있는데, 나를 연구소가 떨고 있는 가장 키워드는 역시 죽음이죠. 죽음은 곧 삶의
문제와 다름이 아니겠습니다. 이 더 나은 삶에 대한 본질의 논의가 나를 연구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며 이런 필요성이 더욱 공간들을 형성하고 좀 더 발전했으면 철학적인 깊이를 더하고 또 교육으로까지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김천별 박사님이 나라 연구소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또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 이 법무부 장관 얘를 보면서 서울 대구를 오가면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 지식 진짜 글자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알진자가 화살 신 옆에 있고지 않습니까? 자기 아는 대로 입에서 그냥 상대를 공격하는 화살을 막 쏘아내는 걸 양쪽에서 느낍니다. 이건 뭐냐? 이 안다는 게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여기 언론 종사하시는 분도 와 있지만 언론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본질의 문제, 죽음, 이 근원의 문제를 우리가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원래 발표를 매번 하고 있는데 오늘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만 양명수 교수님이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저는 그 발표를 들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곳도 있구나. 굉장히 그 내용도 저에게 크게 와닿았지만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큰 감동이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안중근 의사 동아평화론 이거 이토 히로부미도 동아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시리아 방성대국의 구체를 인용한다면은 이토 히로부미도 삼국의 정족 안녕을 이야기했는데 실제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 중국과 일본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사실은 가해자인 일본 평범한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전쟁에 동원된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자식들이 죽었습니까? 그건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말 실제의 동양 평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 학술 대회를 통해 가지고 오늘 최 변호사님 저는 발제권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만 드린다면 변호사님께서는 그 아베 일본은 이번 경제보복을 시작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1900년대 일본 제국의 제거를 꿈꿀지도 모른다. 저도 이런 우려가 실제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삼국의 공동 노력, 명성 황후 방금 말씀하셨죠. 희전도 환수 문제 그리고 총알 환수 문제 요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보완이 갖고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지금 참 우리나라 일본 안중근 의사가 위에서 보시면은 참 기가 막히게 가니까 내가 참 이런 꼬라지 보려고 내가 이렇게 지금 처음에 지금 이렇게 그래 죽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참 한심한데 지금 제가 우리 한번 남대라 부이라 지금 나라 의리 완전히 빠졌습니다. 안중근 의사 위에도 못 찾아오는 후손들이 무슨 지금 당당하게 울어듣고 행복하게 살라고 욕심을 냅니까? 지금 여러 정치인들 제발 좀 안중근 의사 지금 6월에도 자꾸 난게 쌓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끌빠진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안중근 의사 위안 같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 보면 이제 240만 명 중에서 127만 명, 50% 이상 다 6월 다 찾아옵니다. 해외 중으로. 지금 우리나라 일제히 끌려간 사람들 지금 죽은 사람들 20만인지 60만인지 숫자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 6월도 해가지고 5% 내지 1.8%밖에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 유골도 안 찾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지금 나는 여기 빠졌으니까 자기 아버지 전쟁터 간 사람 유골도 안 찾아오죠. 못 찾아오는 게 좋지. 일본 애들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이것도 지금 이렇게 나라 빠지고. 두 번째, 명성황후를 사냥하러 갔다 지금 이게 일본에서 지금 저 신사에 모시고 있는 거 그게 가만두가 됩니까? 원래 진짜 이 정의 관념을 달려붙이게 하면 그 칼을 갖다가 지금 압수를 해가 와가지고 일본에 지금 천황 마누라를 목을 베고 그래 가져와야지 정의 원칙이 맞습니다. 왜 그게 정의 원칙이 맞아요? 그 지금 일본 사람들도 오고 지금 그런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들 그래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을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 연세대학교 모 교수 이런 사건 종종 이렇게 민족주의제 것인가 배열주의제 책도 책같지 않은 책들이 창공에서 팔리고 익하고 있는 파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지금 지금 저는 이제 일본 헌정기념하면 안중근에서 총알이 있거든요. 그 총알 제가 일본에서는 별 가치도 없는 총알이지만 지금 우리한테 지금 안중근에서 위에 올 때까지는 좀 어떤 성분인데 저거 좀 빨리 좀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으려면 일본이 자료를 내놔야 돼요. 일본 사람들 그 기록 관리하는 정신을 봐가지고 그 기록 어딘지가 자기들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일본 사람들 접해본 경위라서 그 분명히 자료 있습니다.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애들이 안 내놓지 않습니까? 왜 안 내놓냐? 우리가 나라에 빠져 있으니까 내놔라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똑바로 해도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 안 하니까 일본 아들이 무섭게 알고 자료를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만 제대로 찾아가 내놔라 하면 분명히 내놓고 그럼 안중근 의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지금 평화헌법을 지금 개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아베가 지금 평화법을 개정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제가 봐서는 일본 시민들 즉각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믿지는 못하겠어요. 한국 같으면 그냥 대통령 감옥에 처했지 않습니까? 왜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자기들 전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평화법 개정이 맞아야 겁니까? 전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일본의 지금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지금 일본의 플루토늄이요 핵무기 6,000개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북한 하나 핵 만드는 거 그걸 이용해가지고 6,000개 만들어가지고 중국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또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거 지금 가만히 있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화헌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일본 시민들을 정말로 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하게 또 일본 사람들 또 시민들 자꾸 야단만 치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저쪽 편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득인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해서 평화헌법 저건 일본 헌법이 아닙니다. 저거는 일본 헌법이 아니고 모든 전쟁 피해자들, 일제 피해자들의 그 희생으로 만들어진 헌법이거든요. 지금 동아시아 헌법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일본의 정치인들 손을 못 대도록 우리가 좀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다 싶습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98쪽에 우리 상계 문화의 변화와 지속을 위한 공동체 문화의 회복 최경호 박사님, 우리 영남대 박물관 연구원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경호입니다. 아침에 비가 오는데 차 시동을 끄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려요. 차는 어제 전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안 걸리더라고요. 차가 죽었구나. 탄생은 계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죽음은 정말 느닷없이 온다. 제가 상계문화 토론을 준비하면서 죽음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갑자기 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시간 짧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상계 문화도 이제 어떤 문화도 다 이제 자신의 특성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한국의 상계 그러면 이제 유교식 의례, 유교식 어떤 상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삼국시대로 중국과의 접촉을 통해서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상례 문화 이게 계속적으로 아직 접변을 통해서 들어왔었고 또 한국 자체의 어떤 민간 신앙 그리고 풍수 그리고 불교 등등 많은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습하게 되면서 한국의 상계 문화가 이렇게 정체성을 형성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 사회로 이행을 하면서 이러한 우리가 유교식 상례라고 주장했던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의 상례 문화가 많은 변화를 갖고 있죠. 특히 이제 1934년 의례 간소화와 의례 의식 일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 충북 부재성 의례 준칙 이후에 규정된 일련의 가정 의례 준칙 그리고 건전 가정의 의례 준칙 이런 것들이 이제 유교식 상례에 의례적인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뭐 다 아시다시피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공동체 문화가 이제 해체가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장례식장이 탄생하면서 이제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정말 상례, 전통적인 상례 문화를 곳곳에서 제 집 앞으로도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버렸죠. 자, 이러한 상황에 이제 우리 전통적인 상례 문화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인류학 분야에서는 상례 문화를 다루는 학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논문도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문학적인 차원의 이런 다양한 학자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그 나라울 연구소에서 개최한 이러한 세미나에 어떤 이러한 내용은 굉장히 시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의례와 관련한 문화는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의 평생 의례, 그 중에서도 상례에 대한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 교수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박완 교수님에 대한 그 질문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 강현 선생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 교수님의 발표를 보면서 거의 이제 민족지적인 연구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그 사진 촬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마치 그 시각 인류학자가 그 현장에서 그 영상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쪽의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됐습니다. 그게 사실 힘든 작업인데 1940년대 만주 상경 또는 1930년대 중국 만주 지역에 이주하게 된 이런 한인들의 정착 배경을 이렇게 이 논문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문은 마치 인류학자들이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한 민족지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하는 것 같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문은 해방 후와 문혁 시기 그리고 문혁이 끝나고 민속의 부활기 나아가 2000년대 이후의 과정까지 아주 그 긴 시간을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있게 봤고요. 따라서 이제 이 발표문을 통해서 조선족들의 농악과 민속에 대한 변화와 지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주로 이주한 그러니까 18세기 만주로 그때부터 이주했었고 19세기 초반에 만주로 이주한 이 한인들 중에서 해방 후에 해방이 되고 나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귀국의 움직임은 없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승리되면서 이제 길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승리 전으로 이들의 삶에 대한 어떤 변화 그러니까 나는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고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조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자유로 간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자유로 갔지만 그것은 결국 그 일제하에서의 어떤 강점기 하에서의 어떤 삶의 핍박함을 피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분명히 해방 후에는 돌아오고 싶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스트의 삶에서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또 중국인이면서 또 한인이면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어떤 혼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을 지속하려고 하는, 여기서 또 문화 대혁명 얘기가 나오죠. 문화 대혁명 때 또 이 조선족들이 소수민족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아마 조선족들에 대한 핍박도 엄청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발표문에서 좀 간단하게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신촌, 그러니까 신촌이죠. 신촌에는 그 옛날부터 단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 전에 거주하는 사람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1930년대에 이주하면서 이게 생긴 건지 그 얘기가 좀 불분명하고요. 그거 좀 알고 싶고요. 있었고 상계가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신촌에 정착하면서 당집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당집의 형태는 어떠한가? 그 당집 형태는 제가 사진을 못 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사진을 보니까 대충 이제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그 당집에 이 당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그 마을의 신을 모실 수도 있고 아니 다른 신을 모실 수도 있는데 그 신체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동제는 어떻게 모셨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중국에서도 이제 비물질 문화유산, 그러니까 1990년이 되면 이제 그 민속의 부활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2000년 이후가 되면 중국에서도 비물질 문화유산, 우리로 치면 무형 문화유산이죠.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됩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물질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물질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뭐 미신이다, 뭔가 허황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타파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사실은 2000년 초반까지도 뭐 이렇게 골목 같은 데 가면은 미신 타파 이렇게 부호가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급격하게 2000년 초반에 이 비물질 문화유산,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극대화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촌의 상경문화유산 또한 관심이 보조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상계를 이전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발표하실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셨는데 그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반대는 없었는지 만약에 문화재라고 인정이 됐으면 반출이 힘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문화재가 아닌 다른 걸로 해서 아마 그쪽의 도움으로 이렇게 옮겨올 수 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신촌 여기 저 찍지 않았지만 그 중국의 소수민족이 많은 문화들을 보면은 한족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중국의 그 경상도의 어떤 상계 문화가 그대로 이렇게 전파가 됐다라고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 문화혁명 기간 동안 이게 시행이 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복구가 돼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아마 한족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번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교수님, 그 우리 강 교수님에 대한 질문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요약해서 주시고 강 교수님 말씀하시고 몽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시죠. 예. 제가 강 교수님. 예, 세 가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촌은 예전부터 있었던 마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말 생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경상남도 밀양과 합천에서 간 이주민들이 오봉과 도안 이런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한족
들의 단칸방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촌이라는 새마을을 개척합니다. 이게 만들 마을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1939년에 만들어지고 41년인가 그쪽으로 이주하고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런 것 없었습니다. 순서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족의 이주는 4단계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1860년대에 한경남북도에 대흉작 10년간의 홍수가 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건너가서 만주로 건너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게 처음입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은 봉건령, 한국은 세몽령이 있었습니다. 한국법에 걸려도 죽고 중국법에 걸려도 죽습니다. 앉아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봄에 가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 거들어 가는 경우, 아침에 농사 지어서 씨 뿌리고 저녁에 돌아오는 경우, 그러다가 보면 거기에 혼자 남아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그런 이야기들, 이 얽힌 이야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그 나름대로 상당한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발표는 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 1910년에 우리가 한일합방이 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 독립운동을 하러 갑니다. 최초로 우리 기록에 남아있는 많은 것들이 어딥니까? 시민의 사건으로 만주로 건너가서 무슨 부장입니까? 신흥무관학교를 건설하는 과정이 생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도 제가 상당 오랜 기간 돌아봤는데 그 신흥무관학교가 자리 잡았던 삼원포 일대를 쭉 돌아보면 거기 독립운동 요지들이 곳곳이 환을 그리고 있어요. 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제가 독립기념관과 민속박물관의 연구관들과 공동작업을 했거든요. 상당 부분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한국 살기 어려우니까 천문에 꿈을 안고 만주로 우리 흔히 시체말로 만주 개장사로 갔다 가듯이 만주도 돈 벌러 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1938년도 이쪽은 이 강제 이주의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이 강제라는 말이 이상하다는 말인데 실제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식량 조달을 목적으로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넓은 만주 지역에 분포를 하려고 계획적으로 거짓말로 모집을 합니다. 정신대 모집해가도 똑같습니다. 거짓말로 모집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주로 가면 집집마다 집 다 지어놨고, 그 다음에 광활한 토지, 늘 마음대로 농사 지어도 되고, 세 번째 대학까지 무상교육 시키십니다. 라고 속였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자들하고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와보니까 모든 게 황무지고 집은 없고 그래서 고통을 당했다. 따뜻한 남쪽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추운 만주지방에 갔으니까 혹한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야기드리고요. 그 다음에 1945년도에 해방이 되자 이 남과 북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좀 살만한 사람들은 다 돌아왔습니다. 남았던 사람들은 남과 북에 연고도 없고 거기서 땅은 좀 일궜는데 돈은 조금 벌었는데 이거 버리고 가기가 아깝고 어처차다가 못 건너간 겁니다. 근데 그 기록이 보면 1945년도 해방이 되고 토지개혁이 되겠지만요 1953년에 조선족은 거주민증이 나옵니다. 1953년 이전엔 조선족은 외국인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진이라는 말은 이 신촌이라는 마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한국의 당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시는 신이 없었고요. 아까도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신이라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의 개념이 신주를 모시고 신에 대한 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조상을 실어 다녔던 상계를 보관하는 것을 당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해를 가지고 온 것은 2013년인데요. 제가 나라를 연구소에서 처음 강의를 한지 언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조홍경 이사장님께서 황영래 회장님께서 저 상해 우리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속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정부에 신고를 하면 무조건 문제가 되죠.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는 제일 문제를 삼는 게 신고입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 신고만 하면 되고요. 저희들이 촬영 가지 않습니까? 중국에 민박을 하면 법으로 걸립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마을에 24시간 머물 수가 없습니다. 조순족 집에 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떨 때는 신고를 당해가지고 하루 종일 경찰서 끌려 가서 이제 조사받고 이런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신고를 당하면 제가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죄를 벌을 당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하루나 이틀 시간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런 건데 신고를 안 하고 여기 또 중국 법을 잘 알던 사람들이 중국의 법이 저촉되지 않는 방도를 취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너네들 마을의 이 물건이 너네들 마을이 사라지게 되면 없어질 것 아닌가. 한국에 박물관으로 가면 너네들 이 상해는 영원히 남는다라는 걸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제작비 이상의 돈을 주면서 이걸로 마을 자체하고 좀 또 마을 사람들 달래라 하는 이야기로 더 붙여서 현실과 이상을 같이 섞어서 그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몽골 부분 질문하실래요? 몽골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몽골 쪽은 잘 몰라서 질문 제가 알고 싶어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무덤을 그가 태어난 고향에 묻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죠. 그렇다면은 뭐 한국에도 있고 세계 다양한 민족들도 다 이제 고향으로 죽어서는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다 거의 공통적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 동족묘나 가족묘 같은 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몽골에도 가족묘나 동족묘 이런 게 있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몽골의 경우는 대부분 평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묘를 쓸 때 높은 곳에 산소를 쓴단 말이죠. 산에.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묘지를 쓰는 위치에 근데 유럽이나 뭐 남미나 이런 데는 이제 마을 옆에 죽음의 공간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마을 바로 옆에 언제라도 찾아가서 이제 볼 수 있게끔 마을 옆에 이제 공동 묘지 같은 게 위치를 하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묘지를 쓸 때 공동 묘지나 개인 묘지를 쓸 때 묘지를 쓰는 어떤 방식 그런 원리 같은 게 있는지 두 가지만 좀 해주시죠. 예, 고향에 꼭 가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묻어야 한다는 이런 그런 기록상에서 거란족들은 거란의 만족이나 이쪽 사람들은 고향으로 운구를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위해서는 또 그걸 소금장 뭐 여러 가지 그런 오랫동안 그걸 고향까지 이렇게 발효해 줄 때는 또 시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무슨 장이라고 하나요? 영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화학 원료를 써가지고 이거 미라처럼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3세기에 와가지고 칭산에 또 타게 했을 때 그 당시 또 칭산의 시신은 고향 태어난 고향까지 묻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땅에서 살았는데 거기 죽으면 그 땅에서 묵는 거 이건 일반화되어 있는데 제가
하기로는 이거는 첫 번째는 왔던 대로 보내는 것, 돌아가는 것라는 그런 고대부터 있었던 그 개념이 적용됐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고인데 이 동족의 그 선상에 가서 묻혀야 그 동족이랑 그 조상들이랑 같은 그 저승 그 세계에서 또 같이 공동 그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또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묘 자리는 뭐 그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가끔은 이렇게 강변이나 이런 데서 묻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절기 시대 이후로는 계속 그 양지 바른데 상기슬 그리고 이건 암양 방향 쭉 다시 설명하자면 한국에서의 면단 자리가 바로 그 무덤 자리 이런 자리랑 같은 그런 조건을 가졌던 것으로 이렇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최 박사님, 우리 문화 인류학적인 멘트들을 하셨는데 이어서 우리 김샛별 박사님, 그래도 예, 하십시오. 예, 저기 김샛별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일본에 가고시마에서 오키나와까지 가는데 큰 배가 2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하루 꼽아 걸리는데 중간 정도에 그 가고시마에서 체인 남자 오키나와를 빼고 체인은 나는데 요런 들어가 있어요. 또 그 옆에 섬이 두 개가 있는데, 그리고 후쿠시마 이제 지난데 보니까 그 몽골에서도 십덕시대 굴장 어머니 이제 태아 속에 있는 형태를 이제 매장을 하는데, 일본에 있는 그 상여가 둘이매요. 매는 게 아니고 들고 가는 거죠.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상여는 보통 최소한 8명이 되니까 4명, 4명. 뭐, 두 집이면 16명이 되고, 뭐 20명도 22명도 되는데, 그러면은 왜 상여가 이렇게 지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굴장, 의자에 앉아서 앉은 형태로 이제 싣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지에 갔더니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우리나라 미국 광중 이렇게 짧으면 거기에 3개에서 4개까지 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누워서 이제 붙이기 때문에 암화장이라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죽을 때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앉아서 죽느냐 그랬더니, 돌아가시면 빨리 죽기 전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의자에 앉은 것처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상해가 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그 김샛별 선생님이 이제 일본 역사 민속박물관에서 그 상해가 실물을 처음 봤어요. 얘기만 들었지. 그래서 과연 그게 일본에서 언제까지 이게 됐는지,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마을 근처에부터 묘를 못 쓰겠어요. 일본은 반대로 마을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상해를 널어주는 것은 거리와도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일본은 가까우니까 굳이 여러 명이 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 만두 상해를 들고 와봤는데 빈건데 4시에 들으니까 엄청나게 무겁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왜냐면은 사람 관보다도 오히려 상해가 더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동을 하실 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이제 산개 이게 굉장히 규율적이라는데 그 공동체가 아니라, 근데 이것을 남의 집 상여 조상의 그 상여를 안 맺으면은 우리 부모 상여를 안 맺주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그 사이에 공동체 약속이에요. 귀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법적인 것보다도 그런 귀약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는 그 제가 이제 김새별 선생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앞으로 그 일본의 굴장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이제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굴장을 했을 때 왜 그렇게 앙화장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앙화장, 하늘을 보고
누워서 땅에 묻히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일본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했는지 그러면은 장지와 그 상가, 그 집하고 거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공동체 사이에서 어떤 우리처럼 그 상폭에 이게 판치불이 돼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은 장애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자동차를 보니까 운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들으신 바가 있는지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조사하셔가지고 DNA도 알려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굴장이 언제까지 있었냐라는 거는 토장에서 언제 화장으로 이렇게 많이 변했냐와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화장할 때는 그냥 눕힌 채로 관에 넣어가지고 그냥 연구차 되어서 화장장에 가거든요. 굴장을 한다는 거는 그 독에 넣은 채로 이제 묻는다는 거죠. 묻을 때 굴장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뭐 거의 메이지 시대 전후에 거의 이제 화장이 지금처럼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의 그때까지라고 보면 되고 제가 소개해드린 상여 같은 경우는 1950년대까지가 제일 최근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뭐 한 20년 전까지도 토장을 했다라고 듣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극소수의 사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굴장으로 가져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뭐 요즘은 뭐 거의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왜 굴장을 하느냐 이거 되게 어려운 여러 측면에서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장지와의 거리나 그런 마을과 장지의 관계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옛날 토장했던 그런 묘지에 가보면은 본래 면적이 되게 좁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처럼 이런 동족끼리 선산에 가지는 게 아니라 마을마다 이게 있어요. 마을마다 장지가 있어요. 그리고 동족이라기보다는 어떤 마을 지연적인 그런 인연이 강한 게 이제 일본 촌락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정해놓은 이제 토장하는 그런 장지가 있고 그 장지 안에서 어떻게 다 해결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근데 제가 옛날에 토장하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토장을 하는 경우도 토장한 그 곳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비석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토장한 데는 그냥 놔두고 비석을 또 딴 데 세우고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 지역의 특성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토장하는 데 가가지고 요번에 할아버지를 묻으려고 보면은 그 전 할아버지가 여기 아래 묻혀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좁은데 다 매장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파다 보면 옆집 할아버지도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 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묻혀놓고 어떤 사방 1m도 안 돼요. 묻혀놓고 돌을 돌려놨더라고. 그걸 딱 표시해서 왜 그랬더니 아직 돈이 없어서 정식으로 토지를 사면은 장례치게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요즘 변화한 생각이라고 보면 생각이 되네요. 후기가 아니라 후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야만적이다 하는 생각이 예,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이 모임에 대해서 우리 서명은 신부님이 제일 열정을 갖고 계세요. 매 모임 때마다 오시고 그래서 우리 신부님께서 어느 부분 있었던 얘기들을 한번 또 정리도 해주시고 오늘 얘기 중에 우리 장례 부분에 대한 몽골 또 만주 또 일본 뭐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이 장례 이 퓨너럴 서비스 부분에 이 크로스 컬처럴한 그 얘기를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좀 더 잘 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전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어떤 이해 차이, 제가 질문 아닌 질문을 곁들여서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정리까지 드릴 자신감이 전혀 없고요. 여기에 올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나라의 그 장례식 문화나 저 나라 그 나라의 장례식 문화가 다 비스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죽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조만간 이제 저의 차례구나,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제가 제 세상을 떠나야 하는구나,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 때마다 저는 더 깊이 좀 반성하게 되고, 그 본질적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 살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하는 그 궁금증에 빠져서 이 학술대회에 참석합니다. 이 학술대회의 덕택으로 의미가 큽니다. 더 본질적으로 사려고 하는데 상당한 그 자극의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 왕영래 그 원장님과 우리 그 원조 목사님께 앞으로 이 학술대회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시키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개최된 나라원연구소의 한국 전통 상례문화 전승 및 세계화 방안을 위한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통해 도마 안중근 의사와 그분의 삶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게 엊그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9년, 하얼빈 의거 110년이 되는 뜻깊은 2019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 당시 만주에서 살았던 우리 동포와 삶과 생로병사를 돌아보는 한편, 안중근 의사의 영정을 모신 만주 목상녀의 행렬을 한양장터에서 보내드리는 자리가 이번에 마련되니 더욱 숙연해집니다. 지역성과 국제성, 역사성을 두루 어우른 이 주제는 본학술대회 취지를 심화시킨 특징으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아까 안중근 그 노벨상까지 에 대해서 10억 받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으니까 더욱더 안중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시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연계한 그 사업을 학술대회 고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영어로 저는 다 준비했는데 근데 좀 영어가 전혀 안 나온 학술대회는 국제 학술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원영근 중장님께서 영어로 읽어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결정해 주십시오. 우리 신부님에 대한 이 질문은 나중에 우리 이사장님 총평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평해 주시고, 우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 꼭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하시죠. 네, 제가 시간은 딱 맞추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보면 섬지방에 보면 이제 처분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을 그냥 산에다 가면처럼 묻어놓고 나중에 다시 장례를 지내는데 일본에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세별 교수님한테. 왜냐하면 일본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전에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요론토나 가고시마 오키나와에서는 풍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풍장하는 풍습이 아주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요론토 같은 경우는 아마 그 10년 전쯤에 가셨다고 하는데 그 10년 전쯤에서 화장장이 생기면서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그때가 그 전까지는 거의 다 풍장을 했고요.
근데 풍장하는 방식도 뭐 어디 동굴에 갖다 놨다가 한 3년 뒤에 뼈만 이렇게 씻어가지고 뼈만 깨끗하게 해서 굉장히 큰 동종묘에다가 뼈만 갖다 놓거나 아니면은 백사장 같은데 모래라서 이렇게 푹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대충 묻어놓고 위에 각원물로 조그만 이런 목재로 집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밑에서 시신이 썩으면은 그게 그냥 푹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다시 파내가지고 뼈만 깨끗하게 줄여서 다시 넣어놓고 그런 문화는 이 섬 동아시아 섬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보면 전라도 쪽에서 지방에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갔는지 아니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래서 그걸 꼭 전파론적으로 봐야 되는지 자연 발생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거는 좀 너무 어렵고 깊은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다른 분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런천하신 분 중에 혹시 빠지신 분 계시나요? 꼭 말씀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신부님, 우리 이사장님하고 소장님에게 질문한 부분, 요 내용 그 말씀하시고 오늘 있었던 내용에 대한 총평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해주시죠.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우리 김세별 선생님 5년 프로젝트로 유학산 상례 문화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런 상례 문화의 티어리얼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깃든 정신이 어떤 건가 굉장히 의미있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3년째 적어두는데 2년째는 방문할 때마다 뭔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총합문화연구소에서 그 허브 티라는 걸 굉장히 자주 갖고 와요. 아주 맛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 티 차 가져오지 말고 사케술 가져오라 그랬더니 사케술을 올여름에는 갖고 와서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학산도 보니까 여러분들 그 술집에 가면은 그 술집에 들어가도록 그 부르는 사람을 삐끼 역할입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그 삐끼 역할을 잘하면은 안에 있는 여주인이 돈을 많이 버리고 삐끼 역할을 못하면은 돈을 많이 못 버립니다. 저는 우리 연구소에 그 무학산 그 산골짜기에 있는데 사실 소장님은 그 술집에 삐끼 역할을 하고 저는 그 무학산산에 앉아가지고 들어왔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걸 보는데 무학산에 많은 분이 찾아와서 딱 보면은 상여집을 굉장히 쉽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모든 것을 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휙 둘러보고 1분만 놀라보고는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반면에 굉장히 그 눈에 초점을 잘 맞춰가지고 오래간 여기에 대한 의미를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관적인 판단이지만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냥 눈치로 휙 돌아가는 사람, 아 저거는 삐끼가 잘못 돌아와가지고 영양가가 없구나. 저희간한테는 별로 대화할 것도 없다 하고는 다음부터는 크게 깊은 대화를 안 합니다. 그 반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 분들은 그분들이 인생, 아까 우리 나라어를 말씀하신데 나라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어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죽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주에서는 상례가 저기 있는데 저 굉장히 이 나를 연구소는 사실 굉장히 자료를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꼭 상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라는 지역적인 거 보이는 것에서 어른 어떻게 할 건가 찾아가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강유현 교수님이 여기 박교훈 교수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만나 뵙고 만주에 있다 하는 걸 듣고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저는 상해를 하도 많이 수집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연구소에 2,000점 가까이가 있는데 저거는 한국 시중에 살면은 저런 상해는 한 30만 원 정도 삽니다. 근데 저거는 만주에서 가져올 때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저기는 우리 민족의 아까 최봉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여의 자료가 아니고 저 자료 속에서는 우리의 눈물이 서려있기 때문에 왜 저는 그때 원망을 했냐, 왜 우리나라는 안중근 의사의 묘지를 안 찾는다 하는 것처럼 저런 민족의 서름을 갖고 있는 걸 왜 안 갖고 왔는가. 우리 연구소는 반드시 저걸 가지고 와야 된다 해서 우리 강유건 교수님한테 어떻게든 갖고 오라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사실 저거는 저게 일부인데 여러분 바깥에 보면은 그 긴 걸 갖다 장강이라 그래가지고 바깥에 설치해놓은 거 보면은 그 6m 이상 되는 거 하고 그 다음 옆에 단강이라 하는데 저런 게 지금 무악산에 저기 일체가 다 있습니다. 그걸 배에 아주 어렵게 싣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걸 우리가 의미 있게 하니까 단순히 우리가 무덤에 뭘 묻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언어적인 용어보다도 죽음을 바라보면은 삶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 연구소는 이름을 나라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교문화를 중심으로 상해를 중심해서 인생에 대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했으니까 이걸 이 시점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 나라을 연구소의 그것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끼끼가 많은 분을 들고 오셨는데 그 중에 여기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모인 분이 바로 이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김세필 선생님 오서 연구한다든지 또 최병도 변호사님 변호하시는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을을 찾아가신다든지 또 여기 서명은 교수님이라든지 모두가 다 저는 사실 이 연구소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 연구소 그런 을을 주장한다고 을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냥 상여자료 수집상이에요. 그냥 상여자료 전시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핵심 흐름 정신의 걸 보자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저는 오늘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모든 발표하시는 분이나 토론하시는 분이 을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 총평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은 정말 저는 뭐 여러 분이 다 하셨지만은 최 변호사님이 그럼 우리의 을에 대해 가지고 아주 감명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모임도 그런 작은 식구도 중요하지만 좀 이곳에 와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우리 정신의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그저 하는 겁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박수 하시고 싶은 박수 오늘 이번 모임의 큰 주제 만주에서 돌아온 우리 상여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 상여가 갔을 때 또 우리의 역사 또 오늘 돌아온 우리들의 자리 어떤 면에서 돌아옴으로써 우리들의 기억이 치료되고 또 우리들의 기억을 또 되살리고 아마 100년 사이에 엄청난 어떤 변화가 우리 속에 또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앞으로의 어떤 100년을 또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있었던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 오늘 뭐 죽음에 대한 상여에 대한 얘기를 담담하게 또 학술적으로 얘기했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이 죽음이 우리들 옆에
친척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또 들이닥치면 우리 굉장히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죠. 제가 헨리 나웬이라는 그 영성가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이라는 건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죠. 배가에 가게 되면 이민 가는 거죠. 이제 떠나보내는데 이쪽 편에서는 떠나보내는 거지만 떠나가면 저쪽에서는 이제 오네, 거기서는 환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면에 생각하면 또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감당하고 또 힘들고 또 어려운 거지만 또 다른 저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손을 들고 또 환영하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 또 나중에 우리 웰다잉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우리 연구소가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발표해 주신 분들 또 논찬해 주신 분들 또 플로어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